지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을 볼 때 그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면 시간을 기간 간격으로 쪼개서 어떤 아파트들이 움직였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보면 그 지역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저 설명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재밌어요. 네. 혼자 과외 받으시니까. 경북 같은 경우 지금 사실 경남이 워낙 뜨거웠었잖아요. 뭐 솔직히 부산이 경남에 속해 있진 않지만 부산의 에너지로 경남 애들이 막 같이 움직였잖아요. 옆에 뭐 창원이라던가 김해라던가 울산이라던가 포항 같은 애들도 걔네들이 움직이니까 같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인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경북의 에너지로 포항이 움직인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경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경북의 에너지로 움직인 건 약간 구미시가 오히려 좀 도드라지지 않았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구미시는 인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41만 정도가 되고 너무 좋은 게 이후에 이제 그 전에 공급 물량으로 한 5년 동안 힘들었어. 근데 앞으로 없어요. 부족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이죠? 24년까지도 부족으로 나오네요. 네네. 부족이 이렇게 뜨기 때문에 얘네들이 너무 좋은 거지. 근데 다른 데는 많은 데가 없어요? 혹시 인근 지역이라도? 얘네가 경북 구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근 지역에 많은지 아는지 되게 좋은 질문 하셨어요. 네. 과외 학생이니까 아. 열심히 질문해야죠. 인근 지역에 만나를 고민하실 때 아무나 지리적으로 옆에 붙어있는 애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인구를 주고받고를 많이 하는 지역을 보셔야 돼요. 상호관계가 있는? 그쵸. 탑3. 세 개 지역 정도는 보는 게 좋은데 경북 구미는 7고급이랑 대구, 달서구, 포항 요 세 개 지역이랑 서로 인구를 많이 주고받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도 공급 물량이 많은지 어쩐지를 확인을 하시면 좋은데 제가 대충 봤거든요. 별로 없어요. 대구는 조금 있지 않습니까? 대구 달서구가 조금 있긴 한데 필요량에 비해서 막 이렇게 많진 않아요. 필요량에 비해 요만큼 22년도인가에 조금 이렇게 있었고 그 전후로는 그렇게 또 많지 않았어요. 공급 물량의 어려움은 이제 끝났다. 요새 갱신청구가 쓰니까 뭐 2년, 4년 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수급 불균형이 심한 편이어서 이제 얘네는 5년 동안 힘들었는데 사실 건설사가 와가지고 막 때려 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조금 그런 공급 물량의 여파에서는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어요. 하락 속도는 조금 더디게 천천히 왔는데 상승은 그나마 조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실 때도 좀 가격의 움직임이 빠르다 싶으면 빨리 보시는 것도 좋아요. 얘네가 시장 강도가 바닥을 친 건 2018년인데 시세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2020년 4월부터 움직였어요. 그러는데 그 에너지가 모여서 이제 막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셔야 돼요. 구미 안 가봤다. 그럼 임장 가셔야지. 구미가 산업단지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분위기가 평택처럼 막 이제 막 자급자족으로 떠오르고 막 반도체, 삼성, 막 LG 막 너무 좋아 이런 분위기는 사실 아니라서 사람들이 구미에 관심을 좀 안 가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거기는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가 그렇게 뭐 살아나는 분위기는 아니고 최근에 공급 물량도 소화하는 게 조금 더뎌서 그게 매력적인 도시는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안 가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긴 한데 요새는 조금 다들 한번 가봐야 되나? 약간 요런 분위기고 기존에 있던 산업단지가 아예 막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평택처럼 새로 막 확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어느 도시는 아무리 안 좋아도 인구가 0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몰려가는 지역, 몰려가는 단지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예쁜이들 위주로 골라다니시면 그것도 나름 틈새 투자 방법이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좋은 데 가면 정말 너도 나도 싸워서 경쟁률이 심하잖아요. 네. 지금 뭐 수도권에 괜찮은 애들은 중간에 가로채기라던가 뺏어가기 이런 거 많고 그리고 중간에 또 매도자들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정말 돈 들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막 2, 3천 올리고. 네네 뭐 그런 게 많은데 이제 구미는 안 그러니까 편안하게 스무스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구미역에 딱 내리면 어디부터 봐야 됩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우선 구미 가면 원평 아이파크 하나 보시고 송정 힐스 보시고 핫한 거? 신축 위주로 원도심은 신축 위주로 먼저 보시고 신축이 너무 부담스럽다. 갭이 벌어져서 난 돈이 없다. 이제 7, 8천에서 지금 갭이 1억에서 1억 2천, 1억 5천 뭐 이 사이에 들어와서 벌어졌어요. 지방에 1억까지 넣을 정도로 내가 돈이 있었으면 서울 같지 뭐 수도권 같이 여기 왔냐 싶으신 분들은 그 옆에 준신축을 보셔도 돼요. 옆에 푸르지오라던가 롯데캐슬이라던가 이런 애들 그리고 문성 리에 레이크자이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앞에 서희 스타일스나 파크자이 그래서 사실 레이크자이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바로 그냥 글로 갔어요. 그래서 그 분야권 핫할 때 그 앞에 있는 그 준신축급 애들이 또 많이 가격을 바닥을 찍다가 많이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격을 좀 이렇게 상승을 받았고 약간 실거주 수요가 약간 탄탄해요.
그래서 약간 전세가도 이렇게 올라주는 게 눈에 보이고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구미에서 떠오르는 지역이라고 하면 그래도 신도심이죠. 옥계동, 확장단지. 거기 좋더라고요. 확장단지 유독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편하네요. 평지. 도시 느낌. 인프라 딱딱 바둑판. 그렇죠. 거기 그런 데서 살다가 가면 사실 그런 데가 편하고 그리고 약간 지방의 특징은 원도심이 이렇게 신축들이 들어가서 활기가 들어가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엄마들은 신도시 느낌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도 쫙쫙 시원하게 딱 보이고 프랜차이즈 카페 빡 박혀 있고 그쵸. 사거리에. 그렇죠. 편의 시설들이 쫙 몰려 있고 거기 안에 메디컬 그 건물들이랑 아이들 학원 보내기 쫙 몰려 있는. 내가 터치 안 해도 애들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렇죠. 그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확장단지까지 가야지만 구미는 그게 해결이 돼요. 옥계동도 그게 커버가 안 되거든요. 옥계동도 아직은이 아니죠. 걔는 2010년 전후에. 근데 입지 자체가 이렇게 계획돼서 막 이렇게 막 들어간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그냥 길게 늘어서 있고 기존에 있는 그 인프라에서 약간 개발이 돼서 좀 발전이 되는 형태여가지고 확장단지처럼 이렇게 탁탁 정돈되어 있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구조는 안 나오거든요. 어느 지역이나 지금 지방도 그렇고 지방의 특성은 이렇게 원도심이 좀 쇠퇴하기 시작해서 새로운 데들이 땅이 많잖아요. 지방은 빈 땅이. 그래서 빈 땅을 위주로 이제 개발을 시작해서 이쪽으로 도심권이 이동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나 수요층은 그쪽으로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게 돼요. 이제 매매 거래량이 1385개잖아요. 네. 지금 12월 달에. 근데 월 평균 거래량이 521건이에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한 2.5배 정도는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거래가 안 됐을 때는 어때요? 월 평균 거래량은 678인데 매매 거래량은 494개로 오히려 집이 필요한데 살 필요가 있는데 다들 안 산 거지.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못 사고 있었던 사람들이 분위기가 반전되니까 빡빡 이렇게 이제 거래를 터트린 거죠. 근데 처음에 움직이는 요런 수요는 사실 실거주자들이 움직이긴 쉽지 않아요. 왜냐면 분위기 아직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섣불리 움직여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수요자들이 정말 필요해서 뭐 저 완전 싸서 관심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이렇게 가세해서 이제 좀 움직여주면 그제서야 이제 좀 괜찮아지나 하면서 이제 약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제 실거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저 첫 번째 빡은 투자자들 중심으로 그쵸. 빡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게다가 또 정책 영향이잖아요. 6월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은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갭이 줄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도 들어가고 실거주자들도 조금 움직였을 확률이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이때만 팍 튀었잖아요. 이전에도 이미 한 10년 전에도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던 데가 별로 없었잖아요. 2011년 이때만 좀 됐었지. 이때는 지방에 붐이 일으키던 시기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됐었는데 그 이후로 10년 만에 지금 거래량이 또 터진 거예요. 10년 만에 이제 새로운 시장이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면적별 시세로 보면 어때요? 지방은 좀 큰 평형이 선호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20, 30평보다는 30, 40평이 메인이고 그 다음이 이제 50평이잖아요. 40, 50평도 아니고. 20, 30하고 30, 40하고 꽤 차이가 있는 편 아닙니까? 저 정도면? 그쵸.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평당가가 지금 200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진짜 약간 20, 30평 정도는 진짜 1인 가구나 신혼부부 이외에 이제 학령기를 데리고 있는 그런 가족을 단위라면 30, 40평이나 50평대를 선호한다는 거죠. 가격 상승도 이쪽이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 갈 때는 면적의 선호도를 항상 보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연차별 시세를 보면 좋은 게 기존의 공급이 처음 시작될 때는 오히려 가격이 바닥이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죠. 공급 물량 막 쏟아지는데 또 들어왔어요. 그럼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는 공급이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사람들이 새거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시작해서 이제 2020년 4월 이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자들도 공급 물량이 해소되고 가격이 쫙 날아가는 거죠. 5년 미만이 결국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다른 지역보다는 갭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고 준신축은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으니까 만약에 내가 안전빵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럼 정말 갭 작게 해서 준신축 기다리면 신축 다음에 물 들어올 거를 생각해서 가면 되고 대신에 지방은 에너지가 클지 작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신축 중에서도 준신축의 대장 아파트를 가셔야죠. 옥계동의 현진 에버빌 이런 애들 그 옆에 중흥 S클래스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준신축이라고 해봤자 신축과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애들 위주로 가셔야지 또 언젠간 들어올 거야. 그리고 저기 있는 데 들어가면은 10년 기다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연차도 보고 이 분위기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보면 좋은 게 투자 아파트 찾기로 해가지고 기간을 나눠서 보면 이 지역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최근 1년 동안에 서울 수도권은 완전 날아갔잖아요. 1년 동안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보는 거예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진감률 순으로 보는 거죠. 1년 동안에 어느 동이 제일 많이 올랐나? 공단동이 많이 올랐대요. 공단동은 어딥니까? 우리가 잘 안 봤던 데죠. 후미진대예요. 근데 주공 4단지고요. 35년 차예요. 매매가가 1억 1천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그죠? 썩고 썩은. 투자자들이 지금의 특징이 여기 황상동도 그렇거든요. 황상동의 주공 아파트도 그렇고 1년 동안에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다 어때요? 소형 평형에다가 다 썩은 애들, 30년차 이상 된 애들, 가격대가 다 1억, 공시지가 1억 이하 나올 것 같은 애들로 지금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미 안에서도 그런 애들만 지금 사실 거래가 많이 되고 상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1년 동안은. 근데 이거를 최근으로 바꾸는 거죠. 임대차 3법 이후에 지금 가격이 많이 전세가도 올랐고 그 전세가 때문에 매매가를 밀어 올린 지역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죠. 이 투자 패턴이 바뀌었나를 보는 거예요. 기간별로. 이렇게 나눠서 증감률을 보죠. 옥계동이 떴죠. 갑자기. 옥계 에덴. 얘도 근데 소형 평형이죠. 썩었죠. 8천. 옥계동까지 이제 스타일, 소형으로 본 거예요. 퍼진 거네요. 네네네. 그리고 공단 송정도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최근으로 더 바꿔볼게요. 상승률이 높은 애들이 선산읍, 송정동, 도량동, 황상동. 근데 여기도 다 그렇게 아까랑 차이가 없네요. 금액별로 오른 애로 보면은 옥계동이나 이런 애들이 뜨거든요. 근데 진감률로 보면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낮은 가격대 애들이 조금만 올라도 그렇죠. 비중이 높게 올라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증감률로만 보면 안 되고 이 매매가 상승률로도 보시면 좋거든요. 이걸 보실 때 데이터에 안 빠지시려면 그런 것들을 꼭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매매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계동의 현재 네버빌 엠파이어가 아까 말씀드린 옥계동의 준신축의 거의 대장 아파트급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60평대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지금 오른 거잖아요. 2% 정도가.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형대가 넓은 애들도 거래가 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도량동의 롯데캐슬은 2년차 새 아파트죠. 24%가 올랐다는 거예요. 보실 때 여기서도 구미 중흥 S클래스, 산동읍의 S클래스가 있잖아요. 얘네가 이제 확장단지. 얘도 25%. 그러니까 지금 신축들은 대부분 지금 20%대로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투자를 할 때 정말 그 1억 이하 다주택자여서 난 정말 명의 취등록세 중과 배제 받는 것만 투자할 거야 그러면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까 같은 그런 거를 하는 거고 명의 뭐 취등록세 중과되는 거 뭐가 중요해? 수익만 나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신축급이나 이제 준신축에서 평형대를 넓혀가면서 조금 물건을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또 한 축이 있는 거고 그치. 나는 뭐 세금? I don't care. 더 크게 먹을래.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이런 걸 또 보고 그쵸.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새 트렌드가 작년까지만 해도 12% 무서워, 8% 무서워,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12월 달을 딱 기점으로, 작년 12월 달 기점으로 그게 뭐? 어때서? 뭐 어떡하라고? 양도세에서 어차피 공제되잖아. 한 달만 지나면 취등록세 그거 뽑는데 굳이 그걸 내가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투자금이 더 들어가는 거죠. 솔직히 취등록세가 막 뻥튀기가 되니까. 투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별 상관없어. 12% 중요하지 않다? 예. 그렇다는 분위기가 있고. 아니, 근데 왜냐면 제가 왜 그걸 좀 말씀드리냐면, 솔직히 저도 심리적인 장벽이 있었어요. 12%에 대한 전 다주택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메리테라님은 그러면 세금 취득세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 댓글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명의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공투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 12월 기점으로 저도 11%의 장벽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명의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질렀어요. 그냥 12%. 턱턱. 네네. 실투금보다 12% 취등록세 더 많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저 준신축을 사잖아요. 준신축에 전세가가 많이 올랐어. 갭이 막 1, 2천 붙었어요. 원래는 막 5, 6천 하던 애들이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갭이 막 1, 2천이 붙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정말 1,000갭, 2,000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취등록세 때문에 막 5,000갭, 7,000갭이 됐어. 실제로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는 2천이 채 안 돼요. 근데 취등록세가 4천이야. 갭이 5천이 되네? 5천, 6천이 되네? 자동빵으로? 네. 제가 한 3억대 전후 물건을 산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래도 한 4, 5억까지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 보고 들어간 거겠죠. 네. 뭐 거기서 뭐 1,000대기, 2,000대기는 아닐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는 세팅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1억이 올랐어요. 뭐 양도세, 취등록세 공제되고 남은 거에서 이제 중과배제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중과배제 안 받으면서 35%, 48%, 45% 떼고 받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괜찮다. 사실 저는 법인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어차피 12%면 법인이 양도세가 훨씬 싸거든요. 30%대니까. 네. 세입자가 안 맞춰줘요. 법인은.
법인들이 참 잘 그러니까 법인분들이 좀 다들 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법인을 악용하시는 그런 몇몇 분들 때문에 인식이 되게 안 좋아졌잖아요. 저쪽에 강원도 원주 쪽에도 300개를 사신 거예요, 법인이. 근데 역전세 날 때 튀었구나. 나 몰라라 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 지역은 법인이라 하면 치를 떨죠. 그러니까 이제 법인은 이제 투자를 못 하는 거지, 그런 지역 같은 거. 그래서 개인으로 하셨군요. 개인 12%. 진짜 생 12%네, 진짜. 멋집니다. 그거의 벽을 넘은 게 평택의 12%를 벽을 못 넘어가지고 눈앞에서 1억 5천이 날아가는 걸 봤어요. 제가 봤을 때가 2억 7천이었거든요. 지금 4억 5천이에요. 제가 작년 12월 초에 평택에 갔을 때 눈여겨보는 준신축이 하나 있었어요. 준신축도 아니고 완전 신축이었어요. 신축인데 그 완전 메인 입지에 있지 않지만 메인 입지 옆에 있는 애였거든요. 이게 너무 싼데? 신축인데 너무 싼데? 입지도 괜찮은데? 고덕이랑 가까워요. 근데 12% 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했죠. 명의 있는 사람한테 하라고 했더니 자기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 물건이 이제 그냥 잊혀졌는데 다음에 가보니까 그냥 4억 5천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취등록세 그거 3, 4천 그거 얼마라고 지금 1억 5천이 올랐는데 근데 평택은 앞으로 더 갈 거잖아요. 걔가 뭐 5억 안 가겠어요? 6억 안 가겠어요? 시내 영역이라서 또 오해하신다. 또 평택 또 전화 돌린다. 또. 평택이 앞으로 가치가 더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 혼잣말로 그냥 너무 또 심취해가지고 그걸 딱 느끼고 나서 12% 이거 얼마나 빨리 적응하냐가 오히려 관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하나의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12%의 장벽이 투자자한테 얼마나 클까를 생각해서 저도 심리적인 장벽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넘어섰어요, 이제는. 그럼 이제 넘어섰으니까 이제 계속 12%로 이제 계속 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팔고 사고 해야죠, 이제. 또 손바뀜 하면서 올해의 수익을 걷어서 종부세를 내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이제 씨앗을 뿌려서 이제 수확할 걸 또 다시 씨앗을 뿌려놓고 전업 투자자는 그런 거잖아요. 나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 12% 어떻게 감당하시냐 그 질문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한테 이제 수강생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게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냐 이 질문 아직도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세금이 12%인데 사야 되냐 이 질문이 이제 그 다음 질문인 거죠. 본인이 확신이 얼마나 드느냐가 그건 것 같아요, 결국에는. 확신이 들면 뭐 앞으로 오를 건데 너가 사면 1억이고 거기서 내가 3천원 세금을 내야 돼. 그래도 7천이 남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확실히 들면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7천이 생기는 게. 해야죠. 근데 앞으로 1억이 오를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3천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3천이 나가야 되는 게 이제 걸리는 거지. 부담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더 공부하고 노력하고 본인이 이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저는 한 단지에 30번도 간 적이 있거든요. 이 단지가 확실한가? 내가 놓친 게 뭔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치려고 한 단지에 3달 동안 막 주구장창 그 단지만 가서 사장님이랑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근데 그분이 또 좋은 물건 던져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고비를 또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냥 고비인 거지.